네, 오늘도 시황역에서 2차 전지 이야기도 하고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정환 연구원 오셨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아 씨도 어서 오시고요. 오늘은 2차 전지가 가장 뜨거운 그런 날이었는데요. 에코프로 BM. 네, 이 가지고 계신 분도 좋지만 너무 쏠림 현상이 나와서 네, 그렇죠. 없는 분들, 그죠? 그렇죠. 네, 없는 분들 표정 안 좋습니다. 그래서 쏠림 현상이 있는 게 그러니까 걱정도 되는데 그렇게 주식시장은 공평하고 정의롭게 같이 오르지 않고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이 쏠림 현상이 사실 근데 한국만 그런 것은 또 아니에요. 네. 또 미국도 보시면은 굉장히 쏠림 현상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네. 연초 이후에 보시면은 일부의 기술주가 주가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죠. 이 주가 상승률 기여도가 높은 그런 종목들은 대형 기술주였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요즘 그러더라고요. 이 기술주 7개를 합쳐서 매그니피센트 7 이래가지고 뭐 테슬라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뭐 엔비디아 이런 애들이 다 네. 취합해서 이런 애들이 결국에는 주가 상승을 주도를 했다. 근데 결국 보시면은 이런 업종들의 그 실적 컨센서스 자체가 상향 조정되거나 아니면은 이런 업종들이 이 포지션하고 있는 그런 업종 내에서 마켓쉐어 자체를 조금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이 조금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면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AI 때문에 실적 전망치가 좀 잘 나오고 전망치 자체는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 뭐 전기차 자체가 잘 팔리고 있기는 하죠. 근데 전기차 인프라 같은 것도 이제 포드도 조인하고 GM도 조인하고 하면서 전기차 인프라가 이제 그쪽에서 마켓쉐어 자체를 이렇게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한국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2차 전지 결국 반도체 이런 건데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챗GPT 이후로 AI 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뭐 반도체 수요가 증가한다. 이게 첫 번째고. 뭐 역으로 이제 경기가 부진하고 불안해서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확실한 쪽으로 가자. 그렇게 보실 수 있죠. 사실 예.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산업을 보시면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업종밖에 없거든요. 네. 네. 이게 다른 업종들은 말씀 주신 것처럼 경기 침체 우려, 경기가 자체가 이렇게 성장세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른 업종들은 조금 부진한 전망치 상향 조정이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죠. 네. 네, 좀 확실히 좀 성장성이 있는 산업 쪽으로 네. 수급도 몰리는 그런 상황인 것 그렇죠. 같아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네. 또 환율과 함께 수급 이야기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환율이 그래도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은 좀 코스피는 팔고 코스닥은 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앞으로 환율 동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확실히 들어올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많이 떨어졌네요, 환율. 환율이 1260원대인데. 그렇죠. 많이 예. 떨어졌죠. 1260원대면은 굉장히 네. 많이 떨어졌죠. 이게 정상이에요. 이 정도가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네. 일단은 아니, 정상 아니거든요. 정상에 이게 아니, 조금 1345 이렇게 가는 게 사실 너무 약세 국면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예. 또 이제 미국하고의 한국하고의 금리 차이를 또 보시면 예. 그때 당시 뭐 1,200원이 너무 높은 때도 있었잖아요. 1,100원대가 이제 정상이지라고 그렇죠. 네. 생각했을 때의 네. 금리 차이하고 지금 현재하고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를 보시면 금리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요인은 지난주에 그 CPI, 6월 CPI 자체가 좀 이렇게 굉장히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죠. 네. 네. 그러면서 미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7월에는 올리지만 뭐 그 이후에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달러 지수 자체가 원래 100포인트 이상에서 움직였었는데 그게 99포인트대로 다시 내려왔죠. 달러 인덱스. 그렇죠. 예. 달러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원화는 네. 상대적으로 강세로 가면서 원달러 환율 자체는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미국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도달을 했죠. 그런 반면 뭐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비미국 국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차가 이제 축소되다 보니까 미국의 달러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금리 인상 사이클은 거의 종료됐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달러 약세 압력은 조금
하락폭 자체는 조금 제한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로 다시 와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네. 환율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로는 뭐 달러도 있었지만 뭐 최근에 무역 수지가 이제 좀 개선되는 그쵸? 분위기죠. 예. 흑자로 전환을 했죠.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배당 송금도 끝났을 것이고. 그렇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조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인데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저희는 사실 말씀 주셨는데 1,200원이 이게 정상이지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네. 조금 원화가 약세로 갈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은 한국이 다른 신흥국에 대비해서는 경상수지 자체가 빠르게 조금 이제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고요. 한국에서 해외 쪽으로 투자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에 가지고 있는 그 달러 공급 자체는 좀 이게 축소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원달러 환율은 좀 약세로 갈 여지가 좀 남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또 네. 네. 그 환율과 무관하게 네. 외인의 수급은 어떻게 국내 그렇죠. 증시에 계속 들어올 수 있을지 그게 더 중요하죠. 연동 환율 플레이가 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죠. 애매할 원래라면은 때, 이게 1,300원이었는데 이제 무역 수지가 개선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계속 사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 그럼 예. 외국인들이 이게 유입되기에 조금 편하죠. 네. 다만 이게 1,260원대면은 이 하단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지만 룸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저 관점에서는 사실 외국인이 좀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다만 외국인이 사실 집중되고 있는 거는 반도체였잖아요. 네, 근데 네. 반도체 실적은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게 이제 하반기였고 2분기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을 들으면서 이제 반도체가 진짜 업황이 바닥을 찍고 하반기엔 개선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때는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반도체 쪽으로 몰릴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FOMC는 금리 인상이 거의 유력한데 현대차증권의 이재선 연구원이 오셔가지고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다. 그래서 소수 의견입니까? 그랬더니 소수 의견을 주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안 올릴 수도 있다. 소수 의견 내시겠습니까? 다수 의견으로 저, 가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다수 의견에 좀 동조하는 편입니다. 예. 일단은 아마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 자체가 6월달 CPI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죠. 예. 네. 예상치를 생각보다 많이 하회를 했고 헤드라인 네. 자체도 원래 많이 낮게 네. 나올 거라고 예상됐는데 근원 물가 자체도 굉장히 낮게 예상보다 낮게 집계가 됐어요. 아무래도 중고차 가격 같은 게 전월 대비해서는 0.5% 하락을 하고 잘 안 빠지던 가격이 주거비 쪽이었는데 네. 이게 전월비로 0.4% 상승을 했는데 그 전월에는 그러니까 5월 달에는 이 0.6 0.7, 0.8 오르다가 0.4까지 이제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죠. 오름세가 좀 줄었군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좀 근원 물가도 디스인플레이션 기조를 보이는 게 CPI가 잘 나온 이유였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CPI가 근데 면준 위원들은 CPI 지표 단 한 가지만 보고 물가 지표 하나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건 결정을 아니다. 하진 않죠. 음. 특히 이 말씀을 하신 게 음. 이제 블라드 총재 분이 이제 사임을 하셨죠. 그러고 나서 그 매파 기조를 이어받으신 분이 이제 윌러 네. 위원이신데 그분이 그래도 여전히 하반기에는 2번 인상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 CPI 한 번 확인한 거 가지고는 이 트렌드를 바꿀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확실히 7월 달에는 지금 시장에서도 CME 페드 와치상에서도 금리 인상 확률이 97%로 굉장히 네. 높게 보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FOMC에는 네. 금리 인상이 좀 유력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 의원 만나서도 그 얘기하지 마시고요. 본인도 그렇게 세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네.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 얘기한 거고요.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7월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 보셨는데 네. 이게 금리 인상의 이제 마지막 사이클이 될 것이냐, 혹은 또 9월 내지는 그 다음에 10월인가 11월인가에 또 올릴 수도 있습니까? 9월 11월 그렇죠. 추가 인상 가능성은 사실 이 CPI 6월 CPI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원래는 조금 높았어요. 11월 달에 한 25bp를 추가로 인상할 확률이 한 30-40% 정도였었는데 그게 한 20%로 이제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능성 자체는 조금 계속 줄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뭐 CPI 결과가 6월 달에는 사실 기저 효과 때문에 크게 하락을 하긴 했지만 뭐 7월 달이라든지 8월 달에 이제 물가 지표가 좀 보고 봤는데 예상보다 그렇게 빨리 안 떨어진다. 아니면 계속 생각보다 이제 전월비 오르거나 그런 그렇죠. 경우가 네. 나올 수도 있죠. 예. 그렇게 되면은 11월, 12월 이때 또 금리를 한 번 더 보험성으로 올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직은 모르고 계속 지켜보면서 예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미국은 어쨌든 좀 물가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6월에는. 네. 중국은 또 지표를 보면 2분기 GDP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제 좀 불안한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중국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지 안 내놓는다는 말이 많긴 한데 네. 내놓을지 궁금하고요. 네. 좀 중국의 이런 영향으로 국내 증시에는 또 안 좋은 영향이 없을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6.3 약간 쇼크였어요. 맞습니다. 예. 네, 원래 7%대를 예상이 네. 되고 있었는데 네. 6%대가 나오면서 2분기 중국 생각보다 부진했다. 그런 원인은 저희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최근에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서 수출 자체가 원래 그 전반적으로 유럽하고 미국으로 한 30% 정도 비중을 계속 그쪽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이런 미국하고 유럽향 수출 자체가 좀 줄었고요. 뭐 러시아 쪽은 조금 늘긴 했는데 그거는 네. 조금 논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그 공급망 재편의 여파가 나타나는 게 가장 큰 게 올해 연초 이후에 5월까지 누적액으로 봤을 때 네. 미국의 가장 큰 수출국이 중국이었거든요. 뭐 계속 작년까지. 근데 이제 네네. 5월 연초 이후에 5월까지 보면은 그게 멕시코로 바뀌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중국이 더 이상 이제 수출 제1국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여파가 조금 2분기 GDP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수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이건 저희는 그 유동성이 조금 줄어든 여파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4월 달, 5월 달 이렇게 합쳐서 사회 융자 총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4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 총액 자체가 좀 이렇게 줄어졌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금융당국에서는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들 이제 기대하시는 게 그 재정 정책이죠. 부양책이죠. 경기 부양책이죠.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7월 정치국 회의에서 뭐 부동산 완화 정책이라든지 뭐 민영기업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거다라고 기대는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연초부터 사실 리오프닝 효과 때문든 뭐든 이제 중국에서 뭔가 정책적으로 크게 발표를 할 거다. 네. 네. 이런 근데 기대가 안 있었는데 했잖아요. 근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있었지만 이게 예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았잖아요. 국민 내렸잖아 10bp. 진짜 CPP도 그렇다 그렇고. 보니까 네. 저희가 이게 기대감을 크게 가져가는 거는 조금 아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한국에 미치는 여파까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그래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향으로 이게 수출액 자체는 조금씩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원래 제일 수출국이 중국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조금씩 그 중국 수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으로 뒤집힐 것 같아요. 네, 미국으로 네. 뒤집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도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미국 쪽으로 좀 그러니까 미국향 수출이 잘 되는 그런 업종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갖고 네.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전의 지도자들은 도광양해였습니다. 후진타오도 그렇고 그죠? 조용히 힘을 키워야 된다. 시진핑이 나타나서 뭐 무슨 굴기 그죠? 중국몽 이러면서 사실은 미중 간의 대립이 격돌됐고 중국이 상당히 어려운. 시진핑 사면임이 사실은 중국의 최대 네. 제가 볼 때는 그 어려움이라니까요, 그죠? 네, 집단 지도체제가 깨진 게 이게 어려움이고요. 자, 그럼 그렇고 우리가 이번 주 가장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대형 기술주, 예, 한국 제 표현으로는 빅테크, 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은 빅텍.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다음에 테슬라를 또 주목하고요. 테슬라는 뭐 사이버 트럭 생산도 있는데 이 실적 발표 가운데 엔비디아 있고 테슬라 있고 네. 전체 얘기랑 테슬라 얘기까지 묶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네네. 이번 주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빅테크 기업 중에서 넷플릭스하고 테슬라 테슬라.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의 실적이 발표가 예상돼 있는데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 예상 EPS가 지금 2.84불
네. 이게 전분기가 2.88불이었다 보니까 EPS 자체는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예상 EPS가 0.78불 정도인데 이게 전분기에는 0.85불이었거든요. 그래서 EPS 자체는 전분기보다는 좀 낮을 거다. 다만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이번 분기에는 243억 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전분기에 아무래도 233억 달러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매출로 봤을 때는 조금 늘어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어제 사이버 트럭이 조금 네. 이슈가 됐었죠. 예. 사이버 네. 트럭의 양산을 하면서 첫 번째 제품이 이제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각이 되었었는데 네. 이런 여파도 사실 오늘 2차 전지에 좀 영향이 영향이 있었죠. 있었다 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2분기 자체에 보시면은 테슬라 인도량 자체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네. 늘어났다 정도로 밝혀졌고 2차 전지 같은 경우 전기차 보급률이 좀 이렇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실 매출이 이렇게 크게 확대되는 그런 업종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자체를 지금 낮추면서 점유율 자체를 좀 이렇게 높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네. 보니까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뭐 한국의 2차 전지에도 뭐 긍정적인 여파를 미칠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고 테슬라 트럭,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사실 근데 불확실성이 조금 있어요.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아직 책정이 그쵸? 안 됐군요. 네, 가장 최근에 가격을 발표했을 때 네. 39,990불 이게 가장 기본 모델 예. 이 정도였었는데 그 가격 자체를 지금 이제 내렸어요 웹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예. 모른다라는 불확실성이 있고 네. 인도하는 것도 뭐 이제 첫 번째 제품, 첫 번째 전기차는 나왔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양산을 하면서 대규모로 배송을 할 시점이 언제인지는 사실 불확실하죠. 다만 그 어제 또 나온 그 소식 중에서 그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경쟁사 포드에서 가격 내린다 그렇죠. 그러죠. F150 음. 그 픽업. 전기차 픽업 트럭 자체 가격을 네. 꽤 많이 내렸습니다. 10,000불 가량 오, 내려서 많이 내렸네요. 지금 52,200불 정도로 네. 이제 책정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 가격 입장 경쟁도 좀 그렇죠. 문제가 테슬라 있겠네요. 입장에서도 52,200불보다 이렇게 높게 기본 모델을 낼 수는 없겠죠. 그거보다 낮게 낼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그게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홈페이지에 야 가격 일단 내려. 지둥지둥. 지워. 그렇죠. 그랬구나.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미국 자체는 사실 트럭을 많이 타는 그런 그렇죠. 문화가 많죠. 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내연기관 트럭들이 이제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전기 트럭으로 바뀐다면은 사실 저희 2차 전지를 그렇죠. 주로 하는 업종에는 굉장히 좋은 시장 자체가 좀 더 이렇게 더 커지는 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어서 네. 그래서 2차 전지가 오늘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 테슬라하고 이제 넷플릭스의 실적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서 쏠림 현상이 심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업종을 봐야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물가 자체는 좀 안정되고 있고 네. 이제 경제 지표도 조금 잘 나오는 편인 것 같고 실적만 제대로 나오면은 이거는 저희가 아주 이상적인 골드락스 구간이다 정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 한 달 그 이 컨센서스 매출 이익 컨센서스 자체는 조금 상향 조정되다가 지난주에는 조금 하향 조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좀 종목별로 업종별로 좀 차별화가 나타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익 전망치 자체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업종은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하고 조선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은 계속 하락시 매수하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부각된 알파를 창출할 수 있는 업종으로는 이제 기계 업종 정도가 있습니다. 최근에 부각됐던 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네,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제 기계 업종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재건 플러스 뭐 미국 쪽에서도 인프라 사업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는 기술 그 기계 업종 같은 경우는 좀 괜찮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이제 어쨌든 간에 실적을 베이스로 얘기를 해주신 거죠. 맞습니다. 왜냐면은 네. 이번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어쩔 수 없이 저희 향후 컨센서스, 향후 실적 전망치가 뭐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많이 사람들이 주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위주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나정환 의원님과 함께 또 시황 궁금한 것들 빅테크 실적도 앞두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여쭤봤고 오늘 잠깐만을 못했네. 그러니까요. 네. 드릴 이야기가 많아서 아쉽네요. 아쉽지만 네. 오늘은 윤아 씨를 뒤로 하고 저희는 먼저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좋은 이야기 감사하고요. 두 분 얼른 먼저 퇴근해 보시죠. 수고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